네, 안녕하십니까. 작은 시선들을 이어 큰 지성을 만들어가는 정준이의 논 정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수요일 F끼리 티키타카 시간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수요일에는 꼭 우리가 만나는 남자 이한배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에 첫 방송 하시고 나서 네. 주변에서 아는 척 많이 하시던가요? 일단 제가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없고요. 네. 그래서 주변에 물리적으로 지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반응을 못 들었고, 예.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다 제가 이런 큰 무대에서 설 수 있게 된 거 되게 함께 좋아해 주시고 저하고 같이 다 감사해 주시고. 예. 네. 그분들 비물리적인 분들인가요, 그러면? 네, 그렇죠. 물리적으로 만나시지 않으세요? 만나기보다 이제 한 주에 한 번 정도 소규모 모임이니까. 예. 그렇죠. 이제 그분들이 저하고 물리적으로 만나는 분들이고, 예. 그렇게 만난 분들 이외에 물리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우리 집 애들. 고양이들도 좋아하던가요? 고양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고양이 두 마리가 다 정준희 교수님 팬입니다. 아, 예. 아, 이게 F의 특징입니까? 고양이들도 다 무조건 받아주는. 저희가 F끼리 티키타카라고 이렇게 제목을 줘봤지만, 성분의 순도는 이제 훨씬 높으신 분이고. 그럼요. 네. 예. 51%하고 비교는 안 되죠. 저는 순도가 굉장히 낮은. 네. 예, 굳이 말하면 이쪽은 순금 쪽이고, 네. 저는 합금 쪽에 가까운 네. 그런 F인데,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막 달렸던 댓글들 있잖아요. 네. 거기서 우리 작가님들이 하나씩 꼽아달라고 네. 그랬는데, 네. 우리 순F 네. 님이 뽑아주시는 건 어떤 겁니까? 네. 저겁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품격 컨텐츠를 매일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은 정 교수님이 35년 동안 단 한순간도 똑똑하지 않은 순간이 없으셨기 때문이군요. 이거 골랐습니다. 예. 왜 그러셨어요? 아, 이거요? 재수없어 보이시라고? 오늘 저희 네. 해시칼리지에서 독서반도 하고 이제 왔는데, 거기에 저희 회원 한 분께서, 네. 이한배 기자님은 진짜 정 교수님을 재수없어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왜 안 믿으시죠? 저는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교수님들은 안식년 이런 거 있으시니까 저는 똑똑한 것도 안식년 제도로 한 7년을 똑똑했으면 1년은 안 똑똑하기. 이런 거 한번 또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제가 변명을 했죠. 네. 예, 그분이 꽤 웃기는 분이긴 한데, 네. 그 웃김을 하는 방식이 자학 개그 플러스 네. 그런 식의 코믹 코드를 가지고 하신다. 네. 그러니까 너무 자주 하면 재미없으시지 않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아닙니다. 제 개그 코드는 웃길 때까지 하는 겁니다. 반복 개그. 술 같이 마셔보면 압니다. 네, 웃길 때까지 하는데 처음에 웃어줬으면 안 해야 되는데 계속 하시더라고. 아, 그런가요? 똑똑함 개그 그만할 거예요. 다음 주에도 저런 비슷한 댓글 집어올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이한배 기자님은 뭘 꼽아주셨냐라는 물을 네. 저한테 하셨어요. 네, 그래. 정준희 교수님 정말 뭘 뽑아주셨습니까? 저희한테 미리 공유가 공유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뽑은 거는 이겁니다. 예. 자, 겸공에 이한배 기자님 나오니까 환해진다고 네. 다들 이한배 기자님 엄청 칭찬해 주셨는데, 네. 제가 이게 마음에 들었어요. 정말 F라고요? 이렇다니까요. 저는 심각한 F입니다. 예. 98%. 대문자 T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진짜요? 예. 아니요, 저는 글쎄요, 저런 시각을 너무 오랜만에 봐서. 다들 만나면 너 F지 그래요? 예. 저는 T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로요? 예. 저는 실제로 감정 극복도 굉장히 심하고요. 예. 성격이 이렇게 안정돼 있지는 못해서 감정이 제 삶을 휘두를 때가 너무 많아서 그걸 보신 분들은 제가 너무 F인 걸 금방 쉽게 아실 겁니다. 그래요? 네. 아마 그러면 우리 이 돼지공주님이 네. 저희가 돼지끼리 티켓타카 하려고 했었다고 이제 그랬는데 마침 돼지공주님이신데 네. 이분은 왜 T라고 생각할 것 같으세요? 다른 분하고 착각하셨나요? 농담입니다. 저보고 대문자 T로 보인다는 분이 너무 오랜만이셔서 공감이 안 되시나요? 짐작이 전혀 안 가네요. 예, 저는 짐작이 갑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시? 그러니까 다른 댓글에는 이제 두 분 직진하시는 두 분이 만나니 좋네요라고 네. 써주신 분도 계신데 네. 그 직진이라는 말, 네. 말하자면 주저하지 않고 네. 제대로 욕도 해주고 네. 말 안 이렇게 어떨 땐 안 가리고 그냥 해준다. 네. 그래서 막 정확하게 그냥 제대로 짚어서 얘기한다 이런 의미이실 것 같아요.
제가 직진한 건 네가 시켜서 그랬다. 네가 그렇게 하라고 시켜가지고. 아니, 본인 채널에서도 그렇고 경제 속살 시절도 그러잖아요. 예. 그것도 다 교수님께서 시키신 가르침을 바탕으로. 예, 이게 녹방일까요, 생방일까요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저희 생방입니다. 네. 예, 방금 댓글 보시면 이제 보고 말씀 하는 이유도 바로 생방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오늘 그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그 댓글 내용 가운데 생방송에서 뭔가 좀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만한 것도 좀 소개를 드릴 텐데 뭐 이승찬님이나 주클님 같은 분이 야 진짜 환율에 대해서 궁금했다 네. 이런 얘기도 해주시는데 제가 이제 가져온 게 바로 이 환율이거든요. 예, 오늘 이한배 기자님, 우리 작가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네. 환율인데 네. 환율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리의 문제도 연관돼 있고 이제 그러니까. 네. 근데 지금 높은 환율이 꽤 오래 지속되는데 네. 지금이 아마 전고점을 뚫은 상태여서 네. 네. 왜 이렇게까지 고환율이 지속되는 거지? 네. 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네. 하거든요. 오늘이 1,460원대이고요. 네. 지금 이 환율이 높은 상태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죠. 네. 상당히 높은 상태죠. 예. 네.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높은 상태로 보입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 나쁜 영향이 뭐예요? 이 원인부터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환율이 많이 올랐다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교수님도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왜 지금이냐라는 걸 것 같습니다. 이유가 쭉 나오는데 그 이유들을 외환위기나 아니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몰랐던 게 뻥 터진 게 아니고 다 알고 있었던 이유들이란 말이죠.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들도 다 비슷비슷한 이야기인데 거의 1년, 2년 전부터 계속 예상됐었던 거고요. 제가 되게 다른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 것처럼 자, 지금의 높은 환율의 이유가 무엇일까요?를 다른 방송 버전으로 써왔습니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지금 갑작스럽게 높아진 환율의 원인에는 한 9에서 10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우선 우리나라가 미국의 제로금리 시대 이후에 외화부채가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수출이 늘어도 우리나라에 달러가 들어오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오랫동안 원화의 가치를 기축통화의 버금가게 키우지 못했다는 이유도 있고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외환 보유고가 불충분하다는 견해도 있고 대미 투자가 이제 늘어나야 되는 문제도 있고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다는 이유도 있고요. 당연히 서학개미 투자자들이 늘어난 이유도 있고 통화 스와프가 충분히 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기준금리 역전은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고요. 또 이것이 어떤 한국 환율의 장기적인 상승과 뉴노멀 추세라고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 되게 짜증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좀 짜증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지금 이 설명들이 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다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유를 들면 다 이런 말들이죠. 그런데 이걸 몰랐었던 게 아니거든요. 예. 뭐 대미 투자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는 트럼프 집권한 다음부터 있었고 한미 금리 역전된 게 뭐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니고요. 외화 부채가 늘어나는 게 미국 제로금리 시대였던 때가 코로나 시대 때였으니까요. 네. 알겠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 윤석열 내란도 우리가 민중들의 힘으로 잘 정리했고.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를테면 계엄 이후에 파면 전까지 막 환율이 올라가는 시기. 그 전에 윤석열 정부 때도 이미 올랐었고. 네. 자, 이제 새로운 민주정부 들어서면 그러니까요. 네.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네. 심지어 일도 잘하고 있고. 예. 물론 미국에 투자를 하는 규모 자체가 워낙 사이즈가 커서 환율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굉장히 선방해냈고 그러면 예상보다 더 잘 됐는데 왜 환율이 요즘 들어와서 이러느냐 이런 조금 전에 말한 그 10가지 이유 말고요. 네.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환율이 결정되는 구조가 외환시장이라는 곳에서 딜러들이 내가 달러를 주식시장하고 비슷합니다. 내가 달러를 1,460원에 살래? 아니야. 그럼 그래 좋아 나는 1,460원에 팔래. 이렇게 체결이 되면 그 시간 환율이 1,460원이 됩니다. 네. 더 비싼 걸로 살래 하는 사람이 있고 더 비싼 데서 팔래라는 계약이 체결이 되면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주식 거래하고 비슷하게 형성이 되는데 매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환율 시장은 우리나라 외환 거래 시장에서 잘 결정되지 않습니다. 네. 네.
주로 싱가포르고요. 네. 홍콩도 조금 개입이 돼 있는데 싱가포르, 홍콩에 있는 $1 환율 선물 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제가 해시칼리지에 가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선물 시장이 어떤 곳인지 굉장히 잘 압니다. 예.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뭔지도 되게 잘 알고요. 하지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예, 그때도 교수님께서 계속 그런 표정을 지으셨잖아요. 사실 너 잘 모르지 그런 표정.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예, 예. 진짜 아는데 굉장히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근데 이게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를 거냐 내릴 거냐. 그렇죠. 예. 이게 양쪽에서 모여가지고 한국 $1 환율이 오를 것 같아, 내릴 것 같아. 그래서 양쪽에 딱 도박을 한 다음에 실제로 오르면 오른다 쪽이 돈을 가져갑니다. 벌죠. 이 도박이 지금 싱가포르에서 굉장히 많이 예,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이 정지돼 있는 야밤에도 이 시장이 계속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 딜러들이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전날 싱가포르 시장에서 이 도박 결과를 봐요. 예, 예. 그래서 오른다 쪽에 건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도 올려서 사야 됩니다. 예. 이게 괴리가 벌어지면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나는 구조입니다. 예. 복잡하지만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환율이 결정되는 곳은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80% 이상은 싱가포르하고 홍콩에서 결정이 됩니다. 예. 그럼 이제 질문을 그렇게 던져야 됩니다. 왜 싱가포르하고 홍콩에서 딜링을 하고 있는 외국 전문가들이 오를 거라고 봤냐. 한국 환율이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고 배팅을 하느냐. 예. 이유가 없습니다. 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10가지 이유 중에 어떤 이유를 내도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다 알고 있는 이유였거든요. 금융시장에서 알고 있는 정보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예. 예. 이미 이건 다 반영이 됐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도 계속 그 사람들이 오르는데 배팅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를 것 같으니까. 이미 오르는 쪽으로 불이 붙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그들의 판단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이렇게 모르죠. 모르는 예. 겁니다. 예.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금융시장이라는 곳이 항상 기초 체력, 실력, 펀더멘탈이 한 이쯤 있다고 하면 예. 가격도 이쯤에서 예쁘게 결정이 되면 참 좋은데 어떨 때는 오버슈팅 됐다고 해서 확 올라가기도 하고 우리 2000년의 IT 버블 같은 것처럼요. 주가가 막 오르는데 이유가 없어요. 이유는 막 되는데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이유들입니다. 설명이 안 되는 이유를 대가면서 막 오를 때 거품, 버블이 올라갈 때가 있고요. 펀더멘털이 여기 예쁘게 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밑에까지 쭉 쳐지는 때가 있습니다. 네. 이러면 보통 이 정도는 아니니까 다시 사서 올려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더 내릴 것 같아. 더 내리는 쪽에 걸어야 돼. 한 번 불이 붙으면 이렇게 쭉 빠지거나 쭉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지금 이제 그 싱가포르에서 선물 배팅을 하는 딜러들한테 제가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너희들은 왜 한국의 환율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데 배팅을 하냐. 본사에서도 물어볼 거 아닙니까? 지가 그렇게 배팅을 한 이유를 설명을 해봐라.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10가지 이유 중에 한 서너 가지를 적당히 뽑아서 내가 보기엔 이런 이유가 있어서 한국 환율은 더 오를 것 같습니다. 라고 이유를 댈 겁니다. 예. 설명은 되죠. 그런데 그 이유가 아닌 겁니다. 그냥 더 오를 것이라는 추세에 올라탄 예. 경우입니다. 이게 되게 슬픈 사실인데요. 펀더멘털이 한 이쯤에 예쁘게 있는데 확 가격이 더 높게 올라가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건 과도해. 이렇게까지는 아니야. 하고 정신을 차려서 이걸 정리를 해서 펀더멘털까지 예쁘게 내려와 주면 참 좋습니다. 펀더멘털보다 한참 밑에 있을 때는 이것도 너무 과도해. 이건 좀 올려야 돼. 더 사자. 이렇게 예쁘게 올라와 주면 참 좋습니다만 금융시장의 역사는 그래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올라- 단기적으로 자기만 이득 보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올라가는데 올라타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가지 이유를 적당하게 갖다 붙여서 그냥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환율에 대한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재미없었던 그 10가지 이유 중에 3-4개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누구도 설득이 잘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딜러들이 한국 환율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마음을 먹었다가 가장 적합한 설명. 예. 그러면 이제 아마 당연히 이제 궁금해 하실 게
이 펀더멘탈이라고 부르는 아까 이제 굵직한 팔뚝을 이제 내미시면서 예쁘다고 얘기하셔서 저는 동의는 잘 안 됐습니다만 가느다라고 보잘것없는. 이 펀더멘탈이라고 흔히 부르는 이건 모든 가격 결정 시스템에서 흔히 다 뭔가 이게 기준선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 건데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안다고 보세요? 대다수의 시장 행위자들이? 사람들마다 평가하는 기준은 다르겠지만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지금 환율은 과합니다. 과하다. 네, 제가 생각하는 펀더멘털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을 이해하실 때 그냥 가장 쉽게 이해를 하시는 게 어떤 게 좋냐면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건 우리나라 국격이 떨어진다. 예, 한국 경제가 후졌다고 판단이 되는 거고 환율이 아래로 쭉 내려가면 우리나라 경제를 먹어준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참여정부 때 우리가 환율이 900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이때는 우리나라 경제를 먹어준 겁니다. 와, 한국 돈 900원만 내도 1달러를 살 수 있어. 근데 지금 한국 돈 1,500원이나 내야 1달러를 내줘? 한국이 후지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환율이라는 이 지표가 묘하게도 주기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 정도처럼 사이즈가 되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지 않는 한 좋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끝없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나쁘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끝없이 망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되게 좋은 나라 같아. 저 나라 경제가 굉장히 튼튼해. 멋있어 보여. 이러면 환율이 뚝뚝 떨어지는 거거든요. 1,000 이하까지 떨어졌는데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슬슬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한국이 아무리 좋아도? 그런데 더 떨어져. 950, 970, 900 정도까지 떨어지면 그 정도는 아니야. 그렇게까지 높게 평가할 수는 없어. 그래서 환율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경제를 세계 딜러들이 후지다고 판단을 했을 때 1100, 1200까지 올라가면 한국 경제가 후지다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는 건데 1200쯤 올라오면 딜러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후졌는데 이 정도는 아니야. 과도해. 지금은 원화가 싸다고 봐. 싸니까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다시 이게 쓱 내려옵니다. 그래서 환율이 주기를 갖거든요. 문제는 이 주기가 과거에 오랫동안 우리나라가 800에서 12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800쯤 떨어지면 세계 경제가 우리나라를 먹어주는 거고 1200까지 근처에 올라가면 세계 경제 이코노미스트들이 한국 경제를 후지다고 보는 거고 요 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가 이 밴드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1000에서 1200, 1000에서 1300, 1100에서 1400. 지금은 밴드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1300도 밴드 하단으로 보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1400을 밴드 하단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한 1400에서 1700 사이의 밴드를 예상을 하는 건데 요는 교수님께서 물어보셨듯이 저는 그런 걸 뭐 분석할 능력이 없지만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한국의 펀더멘털을 연구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1460원의 환율은 과하다고도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누구도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환율이 더 오를 거니까요. 지금 환율이 적정선보다도 더 올랐다고 얘기를 해봐야 환율이 계속 더 오르면 자기 말이 틀린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럴 때는 그런 말을 아무도 안 합니다. 한국 환율이 더 오를 것 같다는 부정적인 뉴스만 계속 쏟아지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보잘것없는 팔뚝에 펀더멘탈에 따라서 올라갔던 확률이 제가 보기에는 한국 경제가 이렇게까지 후지진 않으니까 예쁘게 떨어져 주면 좋은데 금융지표라는 게 이상한 마술을 부립니다. 펀더멘탈이 여기에 있고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되면 어떤 기업의 실력이 되게 형편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기업이 분식회계를 해서 장부를 아주 예쁘게 꾸몄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이제 이렇게 한참 높게 형성이 됐겠죠. 펀더멘탈에 따르면 이 기업의 실력은 여전히 형편없으니까 이 분식회계로 올라간 주가는 다시 예쁘게 떨어져 줘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주가가 오르면 신용도가 높아지고 소비자들이 저 기업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금융시장에서 자본을 도달하기가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실제로 안 좋았던 펀더멘털이 올라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펀더멘털은 이쯤에 예쁘게 좋은데 어떤 이유로 주가가 계속 바닥을 기면서 못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이게 다시 예쁘게 올라와줘서 맞춰주면 좋은데 주가가 계속 바닥을 기고 있으면 쟤네 뭔가 문제 있어. 망할지도 몰라. 저렇게 주가가 안 좋은 이유가 뭔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어? 라는 소문이 들면서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금융시장에서 신용도가 하락하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실제로 기업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웩도독이라고 부릅니다. 네. 예, 몸통이 꼬리를 좌우로 흔드는 게 아니고 꼬리가 막 흔들면 몸통이 흔들리는 겁니다. 저는 지금 과하다고 봐요. 한국 경제가 1460, 70에서 환율이 놀 정도로 후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점은 물론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그런데 이미 추세는 탄 것 같습니다. 예. 꺾이지 않고 이 밴드가 1400에서 1700 사이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버리면 전 세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한국 경제는 딱 저 정도 1400에서 1700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저 정도 후진 나라 이렇게 시각이 고착되면 당연히 대외 신인도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가 축적해야 될 외환 보유고도 늘려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실제로 한국 경제가 그래서 더 나빠지는 웩도독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예. 그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펀더멘털이 보이면 좋고 네. 이건 펀더멘털이다라고 계속해서 누군가가 신뢰 있게 강조해 주면 그게 먹히면 좋겠지만 네. 그냥 말 그대로 가상적으로 평가된 게 오히려 더 큰 가상들을 만들어내는 네. 이 구조가 뭐 경제에선 되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그냥 좀 짧게 좀 원인이라고 흔히 지목되는 최근의 것들 몇 가지만 네. 딱 짚고 그게 맞는지 아닌지라고 판단하시는 거를 얘기해 주셨는데 네. 예를 들면 지금 예희숙님께서 질문해 주신 건데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들고 환전 안 하고 매수 중이라고 하던데 이거 맞는 겁니까? 거의 맞을 겁니다. 네. 지금 우리 해외 현지법인에서 해외 현지 공장들을 되게 많이 세웠거든요. 이 공장을 많이 세우게 된 이유도 그 미국이 사실 탓하기가 좀 어렵긴 해요. 미국이 코로나 때 거의 제로금리였는데 달러가 제로금리면 빌려야죠. 네. 달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니까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가 수출에 목을 걸고 있으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니 그래서 외국에서 달러 많이 빌려서 외국의 공장들 잔뜩 세워놓고 거기에서 수출을 해서 달러를 벌어들인단 말입니다. 이걸 원화로 들여올 이유가 없습니다. 네. 환율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쪽 해외 법인에서 쓰고 해외 법인에서 유보하고 예 그런 이유가 있죠. 예, 당연히 그게 뭐 얼마나 큰 거냐 또는 얼마나 결정적이냐라고 보면 그렇게 크거나 결정적인 것까지는 아니어도 현상은 있다. 당연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10가지 이유 중에 제가 몇 퍼센트라고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10분의 1 정도의 비중을 갖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국민연금을 태울 것처럼 네. 살짝 이렇게 말이 좀 나왔었다가 네. 사실 이건 뭐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긴 합니다만은 예. 그러다 절대 뭐 그런 일은 없다라고 이제 약간 진화에 나선 면도 있는데 네. 메시지가 좀 잘못 나간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아닙니다. 아니, 저는 국민연금을 동원할 수 있다라는 표현에서부터 오늘 구인철 부총리가 그런 의도가 아니고 뭐 좀 새로운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네. 일반 가정으로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상당한 의도적인 메시지 관리법이라고 의도적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는 그 자체는 외환시장 개입처럼 보이니까 바람직하진 않잖아요. 않죠. 예. 그리고 이걸 잘못하면 환율 조작국 뭐 이런 거 그렇죠. 지정되면 난리가 나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정부에서도 모르고 있겠습니까? 이런 10가지 이유가 있고 그런데 이 10가지 이유가 본질적인 이유가 아니고 네, 오버슈팅 됐다고 보고 오버슈팅 됐다고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메시지를 내서 이 오버슈팅 되는 감정들을 좀 진정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면들이 있겠죠.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흘려보고 실제로 어쨌든 지금 정해진 한도 내에서 제가 10%로 알고 있는데 국민연금의 10% 한도 내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해외 투자분을 한국 투자분으로 조금 돌리면서 환율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도 할 겁니다. 그건 이미 뭐 정해진 규칙 예. 내에서 하는 거니까요. 중요한 건 현재 오버슈팅 됐다는 투자 심리를 꺾어야 된다는 정부의 의지를 저런 식으로라도 저는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말만 놓고 보면 왜 하루 사이에 말이 바뀌었냐 싶은 생각도 좀 들고 그런데 메시지 관리라는 건 사실 이 시장은 이렇게 메시지 관리를 통해서 이 유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리를 관리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한국은행 이야기도 아마 물어보시겠지만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이걸 잘 못해요. 네. 어쨌든 굉장히 오랜 임기를 가지고 3년 넘는 임기, 4년 가까운 지금 임기를 보내고 있는 한국은행이 이런 메시지 관리를 실제로 미국 연준 같은 곳은 일국의 중앙은행 총재, 특히 미국의 연준 이사장 같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메시지 관리를 기의 예술에 가깝게 합니다. 네. 네. 저 사람의 말 한마디가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너무 잘 알아서 거짓을 이야기하진 않죠. 네. 그런데 뺐다 넣었다를 정말 절묘하게 하는 그 기술이 실제로 중앙은행의 가장 큰 임무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전문가들은 정제 전문 기자는 또 그거 코드를 해석해내는 것에 또 전문가고. 그렇죠.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저는 정부가 이런 메시지를 내고 한 발 넣었다 뺐다 하는 건 굉장히 기술적인 언행들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이 오버슈팅 된 걸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는 의지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예. 이런 의지의 표현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지금 또 그레이맘님은 빨리 하는 총재 바뀌고 금리 올려야 됩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게 이제 금리 문제하고 연관이 되니까 금리는 사실 환율 때문에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해서는 전 안 된다고 물론 보긴 보는데 결과적인 수단은 될 수 있겠지만 네, 미국하고 한국이 금리 차이가 거꾸로 역전돼 가지고 벌어진 지 오래라서 결국은 다 외환 빠져나가는 거고 우리한테는 남는 거 없는 거 아니냐. 결국은 금리의 이 역전을 빨리라도 줄이거나 뒤집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한국은 안 이러고 있느냐. 이런 이제 생각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제 대답이 너무 뜨뜻미지근해서 질문 주신 분들에도 답이 충분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미 금리 역전된 게 꽤 됩니다. 꽤 됐죠. 예. 코로나 네.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걱정되고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훅훅 밟으면서 벌어지기 시작했었던 거니까요.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율은 국격이라고 가정을 하면 미국 금리가 높다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 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 이자를 더 준다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달러의 격이 더 높아지는 거고 한국의 격은 더 낮아진 거고 한국은행에 돈 맡기면 이자를 덜 준다는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한국 국격이 점점 더 낮아질 것이므로 이 금리가 이만큼 벌어져 있으면 원달러 환율이 더 상승하는데 영향을 물론 미칩니다. 당연히 미치겠죠. 네, 당연히 미치는데 이건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지금의 환율 급등을 해결하는 갖은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쓸 수 있는 카드이기는 한데 그렇게 효과적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본질적인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10가지 문제들을 한꺼번에 다 해결을 해도 한국 경제가 후지다는 오버슈팅이 안 끝나면 계속 갈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궁극적으로 보면 제 생각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이런 막 오버슈팅이 될 때 안전망이 있으면 이 딜러들도 이렇게까지 밀어붙이지는 않아요. 네. 얘네가 이렇게까지 후진 나라가 아니야라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있으면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춥니다. 이대로 여기서 더 가면 위험하다는 말 그대로 뻥카를 더 치지는 못하겠죠. 못 치죠. 그러니까 아무리 주가가 오르고 있어도 뭐 주식 용어라서 그렇지만 막 PER이 500배 나오고 이러는 상태에서 더 들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펀더멘탈이 너무 약해요. 네. 그러니까 이 싱가포르의 선물 딜러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 10가지 이유를 계속 바꿔 끼워가면서 상부에 보고를 하면서 한국 경제는 더 오를 것 같아요. 한국 경제는 후졌어요 라고 보고를 해도 먹히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거의 한 수십 년째 가지고 있었던 그런데 모른 척하고 덮어뒀던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굳이 안 꺼냈어도 됐었을 문제지만 막상 환율이 이까지 오르고 보니 본물 터지듯이 터져나오는 경제 안전망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국제 딜러 시장들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쟤네는 환율로 한번 흔들면 아작나는 나라. 그러니까 아까 계속 한국 경제는 후져서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가슴이 아플 거라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물론. 오버슈팅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 어쨌든 대외 경제 상황에 되게 취약한 나라 정도가 이제 저는 뭐 적절한 표현일 거라고 보는데 특히 환율 공격을 했을 때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나라. 그렇죠. 흔들려서 환율이 더 오르는 효과가 날 수 있는 나라인 겁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무역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거죠. 내수는 너무 작고. 너무 작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수가 어느 정도 버티고 있으면 이 정도까지는 안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이 수출에 목매는 나라여서 공격적인 해외 투자도 많이 하고 외화부채도 많고 뭐 늘 그렇게 살아왔던 나라니 그걸 당연시하고 살다 보니까
모든 경제 정책이 수출 위주로 다 중심이 짜여져 있거든요. 예. 지표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오지만 어떤 지표를 내도 우리나라는 선진국들 중에 사이즈가 이 정도 되는 나라 중에 가장 내수 기반이 취약한 나라. 네. 경제 규모는 꽤 큰데 네. 그 중에 내수가 너무 작은. 지금도 보면은 네. 경제 성장 기여도가 0.1이라는 그런 그러니까요. 지표. 그러니까 네. 거의 비교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독일인데 네. 독일은 상황이 굉장히 달라요. 어쨌든 EU라는 역세권 안에 있고 그렇죠. 시장이 크니까. 예, 그리고 화폐 자체가 기축통화 4대 기축통화를 쓰고 사실은 독일 국내 시장 말고 유럽이 사실 자기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독일은 쟤네를 환율로 흔든다고 내수가 작아서 수출 비중이 높아서 독일이 망할 거야. 그리고 환율이 게다가 유로고. 거야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너무 내수 경제가 약한 데다가 그냥 뭐 원화를 가지고 결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예. 저건 환율로 흔들면 흔들릴 뿐만 아니라 경제가 실제로 더 나빠져. 예. 더 나빠지면 다시 환율이 더 올라가라는 흔들만한 나라가 돼버린 거죠. 네. 지금 아마 세계 경제에서 어깨 좀 펴고 있는 나라 중에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예. 흔들면 흔들리는. 네, 그러니까 후가님 얘기 경제 안전망이라는 게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런 구조, 네. 내수가 너무 작은 네. 경제라고 하는 거. 네. 예, 그러니까 환율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내수 시장에서 국민 소득이 탄탄하게 받쳐지고 이러면 오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린 뭐 집어내는 통계마다 다르지만 내수 시장이 전체에서 20%밖에 안 된다는 통계부터 많이 예. 잡아도 한 48%까지 나오거든요. 예. 이건 흔들면 흔드는 나라가 예. 되겠어요. 아까 고향에 날다니 외환 보유고 불충분한 건 무슨 기준이냐 이런 건데 사실 우리는 외환 보유고도 되게 높은 편이잖아요. 높은 편이죠. 예. 저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하지만 네, 지금은 뭐든지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 경제 전문가들이 왜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이렇게 취약하냐. 외국 딜러들이 보기에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대만에 비해서 훨씬 더 부족하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오버슈팅 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외환 보유고를 늘려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전부 사후적인 설명입니다. 네. 저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이창용 총재,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물론 혼자만 물론 판단해가지고 금리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네. 한은의 체제라고 하는 게 이창용 총재는 한은 총재로서 그간 역할을 잘 해왔다고 평가하시나요? 금리를 오르내리는 속도까지는 뭐 제가 감히 평가를 하기는 어렵고요. 예. 네. 딱 그렇게 할 만했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이창용 총재에 대해서 제일 안타까운 건 한국은행을 우리가 독립기구로 만든 이유는 실제로 한국은행이 독립기구가 되기까지는 어마어마한 투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한국은행의 별명이 예전에는 재무부의 남대부 출장소였습니다.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조순 총재 하던 그렇죠. 그때부터, 조순 총재가 예. YS 시절로 기억이 예. 나는데 거의 필사적으로 버티면서 한은의 독립을 주장을 해서 아마 그 유명한 사진이 있을 겁니다. 조순 총재가 사임을 하고 나오는데 한은 노동자 한 분이 이렇게 큰 절을 올려요. 한은의 예. 독립을 위해 애써주셔서 예. 감사하다고요. 그러니까 뭐 재무부 관료들이 야 올해는 몇 % 올려 뭐 이러면은 네. 한국은행은 다 그걸 받아 하는 곳이었는데 그 한은의 독립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난한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한은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이므로 물가와 환율 거시 지표에 대해서 메시지 관리를 하는데 정말로 섬세한 기회를 발휘를 해야 됩니다. 예. 금리를 뭐 0.25로 올렸네, 0.5로 올렸네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그런데 너무 태연하게 기재부를 방문하고 예, 예, 그렇죠. 경제부총리를 만나고 특히 그 계엄 때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은의 독립, 기재부가 한은에 미치는 영향, 정부가 한은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한은의 가장 큰 원칙을 생각해 보면 매우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리고 메시지를 내는 방식도 실제로 시장에 내는 메시지는 그냥 평범해요. 예, 예, 예. 근데 왜 이렇게 이상한 메시지를 그렇게 열심히 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로 뭐 교육 문제 가지고 발언하고 그러니까요. 예. 뭐. 그리고 최상목 뭐 예. 예, 이런 이상한 메시지를 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 님이 그러실 때가 아니에요. 네. 정권은 무조건 금리를 내리기를 원하는 곳이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경제 지표가 예. 좋아지기를 원하니까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10가지 이유가 계속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미국이
슬슬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밟기 시작했을 때부터인데 장기적인 거시 관점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내야 한국이 그렇게 무너지는 나라가 아니다. 예. 예. 우리는 얼마든지 중앙은행과 정부의 의지로 개입을 한다고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예. 경제를 관리할 수 있다. 예, 조절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이상하게 최상목 얘기하고 청문회 가서는 결국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출마하실 거냐고 예.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메시지 관리를 너무 못한 겁니다. 예. 저는 하는 총재로서 책임 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F4라고 지금 난 처음 그렇게 이름 부르는 것도 되게 싫은데 네, 저도 너무 싫어요. 그들이 뭐 대단히 묶여서 같이 다닐 사람도 아닌데 네. 마치 지난 내란 시기에는 네. 그들이 마치 우리나라 경제를 다 책임지고 있고 안정감을 만들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행위하는 게 전 되게 꼴불견이었거든요. 꼴불견이었어요. 우선 급이 안 맞잖아요. 네. 기재부 장관, 하는 총재의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장이 넷이서 만나는데 이걸 F4라고 말하면 앞에 두 사람과 뒤에 두 사람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사이즈 자체가 다른 겁니다. 네. 예. 앞에 두 사람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사람이고 그렇죠. 그 두 사람은 서로 대척점에 서서 예, 그렇죠. 서로를 먼 곳에서 바라보면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협의를 해야 될 일들이 있겠죠. 예. 뭐 협의를 하는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게 무슨 F4가 F4의 어원도 전 잘 모르겠어요. 파이낸스4라고 하던데. 그렇지. 예. 예. 그게 우리나라 경제가 파이낸스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요. 그냥 차라리 플라워4라고 하든지 왜 그렇게 모여가지고 예. 모여도 은밀하게 모여서 정말로 뭐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걸 논의하든 예. 뭐. 모여가지고 뭐 F4 모였다고 친분까지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거 보고 웃기다고 그냥 뭐 생각했어요. 기재부 카르텔에다가 서울대 경제학과 카르텔 뭐 네. 사실 이거 그냥 과시한 거에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윤석열이 잠시 악화된 시기에 우리가 원래 이 나라의 주인이야. 주인이다라는 걸 예, 이걸 보여주는 네. 보여주려고 하는 행동에 전 불과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전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일종의 스폰서 역할을 했잖아요. 이창용 총재가. 네. 그리고 마치 최상목 그 사람이 그 헌법재판관 이렇게 임명 안 하고 계속 버틸 때 네. 나중에 결국 뭐 일부 임명하는 식으로 막 네. 타협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걸 이창용이 설득해가지고 그나마 문제 해결한 것처럼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 네. 우리나라 경제를 공부한 특히 뭐 서울대 상다를 나온 그다음에 재경행시 출신들의 네. 물론 뭐 이창용 총재는 재경행시 출신이 아니긴 하지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갖는 엘리트 의식, 내가 한국을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릇된 사고방식, 그걸 내란이라는 이 중차대한 시기를 해결해야 되는 국민적 뜻을 모아야 될 때 그렇게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는 유치함, 골불견이죠. 네. 제발 좀 저는 그때 제발 하는 총재 네 일이나 좀 잘하세요. 제발 메시지 관리나 좀 잘하세요. 예. 저는 최상목 총리가 그 당시에 이창용 총재를 마치 자기 백이라도 되는 양 활용하는 그 방식도 되게 웃겼을 뿐더러 자기가 무슨 지금도 계속해서 내란 재판에서 그런 변명하고 있는데 그 뭐 경제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정말 엄청 신경을 쓰느라고 자기는 문건도 못 받고 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자기가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말도 안 되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헌법재판관 제대로 임명하고 예. 그러니까 제대로 계엄 상황을 종식시키려는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임명을 예. 해서 애매하게 발을 걸치고 예. 대행의 대행이 진짜 웃긴 사람들입니다. 정말. 예. 뭐 사실 여기 경제 구조에서 특히나 우리 기재부가 지금 재경부로 바뀌었고 다시 금감원 관련된 개혁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실패한 이야기 네. 이런 것들도 오늘 좀 하고 싶었는데 네. 그건 또 별개의 어떤 우리나라 금융 구조나 정책 구조를 좀 따지면서 다음 기회로 좀 하면 어떨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환율 가지고 사실 할 얘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만 그렇죠. 예, 오늘은 또 일반적인 환율에 관련된 이야기하고 좀 다른 네. 우리 또 이한배 작가만의 팔뚝 설명으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한배 작가가 제안해 주시는 논 한번 들어보죠. 네. 마침 다행히 이야기가 이어져서 그렇습니다만 결국은 그 사회를 엘리트들이 이끈다라는 사고방식들은 네, 예.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랫동안 있었고요. 그런데 시대가 점점 바뀌면서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있고 지금은 뭐 민중들의 의견을 모으는 데 방식이 너무 쉬워졌으니까요. 그러면서 엘리트주의와 확산된 민주주의 사이에서의 갈등 같은 게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예.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는 그걸 포퓰리즘이라고 비난을 하기도 하고 여전히 엘리트들이
나라의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나쁜 표현을 하면 선민의식도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교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저는 이 질문을 안 했는데 대본에 있네요. 교수님은 전문가 패널로 자주 등장하시는데 본인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제가 예. 드린 질문은 아닙니다. 예,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예. 네. 그냥 자연스럽게 펀더멘탈에 맞게 가시면 됩니다. 미디어 분야 전문가. 제가 이제 반농담으로 생각한 게요. 저는 모든 분야의 전문가라고 반농담으로 얘기했는데,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거는 모든 분야의 전문가는 전문적인 용어로 부르는 말 따로 있잖아요. 네. 말한 거라고. 네.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봐서. 네. 네. 이게 그 진짜로 모든 분야를 막 다 얘기한다도 아니라 네. 특정 분야를 얘기하는 것조차도 네. 저는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를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경제 전문가. 네. 너무 웃긴 말이에요. 네. 예. 경제에서 어딘데? 네. 전문가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네. 좁은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전문가가 그거니까. 네. 근데 그게 마치 특정 분야를 다 아는 것처럼 네. 그렇게 얘기하는 방식이 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반농담으로 모든 분야의 전문가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굳이 말하면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학계에서 주로 할 때는 이제 공영방송이나 미디어 정책 전문가 네. 쪽이었었고 제가 방송에 나올 때는 이제 저널리즘 전문가로 보통 일반적으로는 알려져 있고요. 지금은 또 살짝 바뀌어서 저는 약간 시사교양 전문가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교양과 전문이라는 것 자체가 좀 대립되는 말인데, 네. 그러니까 시사교양이라는 그 되게 널따란 어떤 영역이 있다고 보고요. 네. 이게 또 방송국에는 시사교양국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시사교양이라는 영역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소비되는가에 네. 대해서 저는 최근에는 전문성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이 격이 있으셔서 제가 조금 쌍스럽게 여쭤보고요. 이게 워낙 패널로도 많이 나가시고 네. 토론도 많이 하시니까 아까 말씀하신 뉘앙스 중에 그런 것도 있다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전문가랍시고 나오는 것들 중에 네. 한심한 것들도 정말 많다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 거예요. 100%. 혹시 누군지 실명을 못 밝혀주시죠? 그냥 뭐 네. 대체하자면 네. 이른바 토론에 나오는 분들 중에 네. 저는 많이 치면 70% 가까이가 70% 그렇다고 는, 봅니다. 예. 예. 그 토론에 나온 70%나 되는 전문가들의 허세는 어디에서 제일 많이 발견이 되나요? 각 분야에서 딱 말하는 태도나 이런 거에서. 네, 저는 나오는 데서부터 발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히 나오지 말았어야지. 감이 나오지 말아야 그렇지. 돼. 예. 저는 제대로 된 전문가라면,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그걸 얘기할 게 아닙니다. 그건 차라리 추천하고, 네. 이분이 더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네. 대본에 없는 이야기지만 교수님 그거 아십니까? 네. 여기 그 제작진분들, 작가님들 네. 처음에 저하고 소통을 하실 때 이 초대석에 나오는 분들 섭외를 할 때 교수님이 너무 깐깐하시대요. 이 사람은 안 된다, 저 사람은 안 된다. 감히 나올 자격 없는 사람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깐깐하셔서 되게 힘드시다고 저한테 예, 토론을 저희 한번 하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저 시청자들님 재밌으시라고 이제 하는 얘기는 네. 제가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네. 여기까지 나온 얘기가 이분 바보입니다. 진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 그 표현은 낮지만 거의 그 투로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깐깐하다고 느끼시는 네.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그런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공영방송 같은 곳에서 토론하실 때는 이제 섭외를 직접 안 하시는 경우도 있었을 테니까 네, 예.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도저히 나오서는 안 되는 사람들까지도 나오는 걸 보셨던 거고 네. 그런 일은 없는 것이 이걸 보시는 분들에게 훨씬 더 좋다는 판단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고요. 네. 이게 이제 또 한 가지 물론 이제 제가 작가님들이나 제작진의 고충을 이해하는 게 네. 제가 예전에 토론 그 지상파에서 할 때도 네. 그 고충을 이해했기 때문에 나오는 걸 막지는 않은 건데 네. 섭외가 어렵거든요. 네. 전문가들은 잘 안 나옵니다. 네. 네. 전문가들이 미디어에 노출됐을 때 네. 자기가 어떤 감당 못할 일을 겪을지를 알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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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괜히 뭐 내 전문성을 저기 나와서 한두 번 파는 게 네. 자기한테 유리한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대로 된 전문가들은 나오기 싫어하죠.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꼬시고 그래서 하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겨우 나오게 하는 게 섭외자의 능력이고요. 예. 그러기 어려운 게 많고 두 번째 어려움이 뭐냐. 네. 진짜 전문가는 나오면 토론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어에 대한 어떤 감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맨날 똑같은 전문가들이 불려지는 이유 저 이해해요. 아, 그게 말이 되기 때문에. 네. 대중들은 사실 너무나 깊이 있는 정통의 견해를 바란다기보다는 네. 어느 정도 이해 가능한 논쟁을 바라는 거기 때문에 아,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는 타협한 면도 좀 있는 게 네. 그래 미디어 토론이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제대로 된 전문가가 제대로 된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신용을 보여주는 거야. 네. 그럼 이 정도 분들이 나오는 건 그나마 어쩔 수 없지라고 네. 생각하는 정도죠. 그러니까 기대 수준을 좀 낮출 수밖에 낮췄죠. 없어요. 네. 제가 여기 제작진분들 이제 섭외하실 때 되게 고통받으시는 제작진분들을 위해서 짧게 주제 넘게 원은 너무 건방지고 예. 도움말 한마디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힘내십시오. 예. 엘리트주의, 대중추수주의, 양쪽 다 양쪽을 비하하는 말로 많이 쓰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엘리트주의, 포퓰리즘. 네. 근데 이 말이 어떻게 그 사람이 엘리트주의 10, 포퓰리즘 0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만 0과 10 사이에서 0이 포퓰리즘이고 10이 엘리트주의라면 교수님은 어느 쪽쯤에 숫자가 있으신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지향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면 이 사회가 어떤 것 쪽에 좀 더 가까운 게 좋다. 어떤 원칙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좋다. 이쪽에 가까운 두 번째에 가까운 두 번째가 네, 가깝습니까? 예, 저는 지금은 한 3쯤 대중추수주의로 기울어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한 6쯤 엘리트주의 쪽으로 정말요? 약간 더 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한 3쯤으로 좀 더 대중추수에 오히려 더 가까운 게 낫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변화의 이유를 여쭤봐도 됩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는 엘리트라는 게 기본적으로 소수성이잖아요. 네. 똑똑한 엘리트 몇 명이 굴릴 수 있을 만큼 사회가 단순하지 않다. 사회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제일 좋은 거는 각 분야의 엘리트들 간의 결합인데 네. 각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엘리트들과 그들의 결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정답이 아니라 대중들의 감성을 읽어내서 네. 그 감성이 어느 정도 실현되도록 만드는 게 네. 적어도 이 제도, 민주주의에는 훨씬 더 맞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죠. 네.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저도 엘리트주의랑 전혀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이지만 네. 엘리트주의에서 쪽에서 반론을 하자면 그따위로 하면 어떤 전문성이 보장될 것이며 네. 대중들이 이리저리로 튀는 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며 뭐 이런 반론들이 보통 나오잖아요. 예, 예. 당연히 나오는데 제가 예전에 그래서 육주계가 있었던 이유가 이제 그런 거고 그때가 이제 아까 정책 전문가라고 얘기할 네. 때가 그 시절인데요. 저는 정책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좋은 정책과 나쁜 정책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좋은 정책이라는 건 뭐냐? 국민의 의지를 실현하는 것도 맞지만 그 의지가 실현 가능한 형태로 장착되도록 만드는 일종의 방법론이랄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봤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정치가 묻거나 아니면 여기서 정치가 묻는다는 건 논쟁이 묻고 거기에 대중적 감성이 쏟아지게 되면 되게 그릇된 방법론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이런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지나친 민주주의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쪽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 부분이 아예 사라진 건 물론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 민주정의라고 하는 건 큼지막한 어떤 방향들을 결정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애초에 아주 세비적인 것들을 어떻게 대중들이 개입하겠어요. 포퓰리즘이나 이런 인민적 태도가 개별의 어떤 세세한 사안에 개입하는 건 전 여전히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큰 규모의 방향을 결정하고 기본적으로 무엇이 옳은 것 같아라고 말할 때 난 이게 옳은 것 같아라고 하는 건 결국 대중들의 감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저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이제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절대로 교수님과 다른 생각을 가져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토론을 위해서 반대쪽 입장을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굉장히 늦어진다. 민주주의에 의지할 경우에. 로자 룩셈부르크와 레닌의 유명한 논쟁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레닌은 뭔가 빨리 해보고 싶었던 거고 로자는 민주주의에 의지하고 싶었던 거고 그런 식으로 다 일일이 물어보고 다니면 매우 늦어진다 우리의 목표가.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이제 맞긴 한데요. 그건 그 당시에 혁명하려고 그랬던 거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고 제가 아까 복잡한 사회가 됐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몇 개의 단순한 어떤 의사결정으로 사회가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될 몇 가지 의제를 결정하는 부분인 거죠. 이를테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게 맞아? 그렇지 않아. 우리 전력 구조를 원전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렇지 않을 것 같아. 네. 전 여기에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게 정답입니다라고 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그렇죠. 이건 정답이 없는 문제라고 보고 정말 대중들이 동의할 수 있고 비슷한 감정을 가져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안 만들어지면 정책들 아무리 잘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엘리트들의 역할은 결국 위아래로 두 개인데 이 의제를 단순화해 주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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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가 이런 의제는 다뤄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목록을 단순화해 주고 네. 정치인들은 그중에 그 몇 가지로 단순화해 주는 거고 대중들은 그것만큼은 논의를 해야죠. 네. 그리고 이 방향이 결정이 되면 이것의 구현 형태는 결국 개별 전문가들이 논의하면서 현장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방식. 이 방식이라고 봅니다.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너무 공감도 되고 이해도 잘 돼서 이 대본에 없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건데 혹시 2026년에는 안 똑똑해지는 거 있으십니까? 내년 한 해쯤에는 새해 결심으로 좀 쉬어보겠다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네. 네. 이게 이제 농담이니까 농담이 아니게 받으면 네. 그 제가 이제 우리 해시 칼리지나 이런 데 오시는 분들한테 종종 하는 얘기인데 저는 여전히 엘리트라고 부르는 존재들, 다시 말하면 특정 분야에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좀 더 특별한 취급을 받고 그만큼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전문가라고 불러도 좋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똑똑하고 뛰어나고 그래서 뭐 그걸 대표하는 게 아니라 저는 부려지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회가 부리는 존재고 그래서 부리기 때문에 로얄 젤리 먹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써먹어야 되니까. 예. 그러면 엘리트나 이런 전문가들의 가장 핵심은 공공 서비스 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야지 그들한테 특권을 줄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게 마치 군림할 권리를 주는 것처럼 착각을 네, 한단 네, 말이에요. 네. 예. 저는 그래서 이른바 똑똑하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필요한 건데 네. 그 똑똑함이 모든 걸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똑함이라는 건 조건이 붙어야 돼. 무엇에 똑똑한 건가. 음. 예. 전부에 똑똑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러면 무엇에 똑똑한 건가라는 것만 제대로 잡히면 그들이 그 똑똑함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사회가 거기에 적합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그 똑똑한 사람은 그로써 공공 서비스에 기여하는 것. 이게 이제 맞는 방식이라고 봐요. 이 허접한 질문을 그렇게 1점쯤 쓰실 생각이 없으신지 질문 농담입니다. 이거부터 여쭤봐야 되겠네요. 예. 트럼프는 포퓰리즘 정치인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맞죠. 맞죠. 예. 네, 맞는데 기존의 포퓰리스트하고는 다르다고 네. 생각해요. 기존의 포퓰리스트들은 네. 이게 좋은 의미로 인민주의란 말이에요. 네. 바탕 정서를 읽어내는 거고 네. 이 바탕 정서는 다수파의 정서를 읽어내는 건데 네. 트럼프는 다수파가 아닌 조직된 소수 네.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그중에 또 어떤 일부의 소수의 네. 정서를 마치 다수 대중의 정서인 것처럼 바꿔내는 천재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런 면에서의 포퓰리즘이라고 보죠. 트럼프류의 포퓰리즘이 되게 독특한 유니크한 포퓰리즘이라 해도 예. 포퓰리즘이 집권을 하면 그런 위험이 있지 않느냐. 아무리 트럼프가 유니크한 면이 있어도 궁극적으로 포퓰리즘이라는 게 저렇게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제 반론이 아니고요. 네. 만약에 이쪽에서 반론을 한다면 그렇게 반론을 한다면 어떻게 답을? 뭐 되게 당연하고요. 예, 트럼프에게서 포퓰리즘적 요소가 이제 저는 핵심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치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게 만약에 그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도 네.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만 아니라고 하면 대중들이 정말 다수 대중이 압도적으로 원하면 일단 해보긴 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수 대중이 원하는 것도 아닌데 다수 대중이 마치 원하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방식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방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사회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거는 이른바 전문가라는 존재들이 그래서 끝까지 몸으로 막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미국에는 약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네. 예. 그게 분쇄되거나 이제 뭐랄까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이기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기 트럼프는 사실은 좀 막혔었거든요. 네. 네. 다수 대중이 정말로 한번 원해서 보고 싶다면 한 정준희 교수 보고 1년 동안만 안 그만하겠습니다. 네. 반복 개그는 이제 금지하겠습니다. 저기 잼캐님께서 두 분이 서로 안에 있는 더 큰 거인을 이끌어내시는 것 같아요.라고 언어의 표현의 한계가 있다라는데 뭔가 이제 딴 데서 안 보이거나 아니면 안에 있던 잠재력이 만나면서 이제 시너지가 생겼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신 것 같은데 그렇게 느끼십니까? 잠재력까지 끌어내시면 안 됩니다. 적당히
마세요. 예. 전문가가 중립적인 게 가능하냐?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전 대표적인 오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전문가의 자질은 중립성에 있지 않아요. 네. 성향도 중립성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는 자기 분야에서 누구보다도 맞다고 생각하는 걸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일 뿐이지 네. 그게 결과적으로 중립적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네. 이념의 문제로 해결되지 말아야 될 지식의 영역을 네. 전문가에게 물어봤더니 전문가가 당연히 정치적으로 얘기를 안 하죠. 네. 예. 즉 정치나 이념으로 뭔가 채색될 수 없는 영역에서 전문가가 말하는 건 중립적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테니까. 근데 치우칠 수도 있었잖아요. 어떤 경우는. 네. 이쪽이 더 맞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그럴 때조차 예를 들면 나는 중립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이 더 맞아라는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죠. 네. 예, 그래서 중립이라는 말은 대표적으로 전문가한테 잘 붙여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네. 그런데 전문가들은 굉장히 중립적인 척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안 그렇습니까? 대단히 많죠. 대단히 많죠. 예, 대단히 많은데 그거는 결국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나온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불러내는 사람들이 네.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듣고 싶어서 불러내기 때문에 그걸 아니까 네. 나는 당신의 원하는 대로 얘기를 해줄 수 없어. 네. 근데 나는 변명을 하기 위해서 나는 중립을 고수해야 되기 때문이요. 네. 라고 얘기하는 게 한 가지 이유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식하거나 비겁해서라고 생각해요. 예, 답을 할 수 없거든. 네. 또는 어느 한쪽에 맞는 답을 해주면 불이익을 얻거나 뭔가 이렇게 장기적인 이익을 얻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흐려버리죠, 말을. 그게 중립으로 포장되어 있는 경우들이죠.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아까 70%는 나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표현을. 사실은 그 부분보다는요. 네. 그분들은요. 중립적이어야 할 때 중립적이지 않는 얘기를 오히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편을 갈라서 나올 때. 저는 질문 대충 마무리되는데 그냥 제가 먼저 여쭤볼까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만나 뵀던 분들 중에 혹은 뭐 역사적으로 가장 인정되는 전문가 1인 1인? 보신다면? 네. 뭐 1인이라고 말해도 1인 안 하면 되니까. 네. 그죠? 그럼요. 그러니까 네. 요 얘기를 이제 저는 하고 싶은데 미디어에는 전문가들이 잘 안 나옵니다. 네. 못 나옵니다. 네. 그런데 미디어에 나오는 전문가 중에 진짜 이분은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를 제가 딱 하나만 꼽자면 명의. 명의라는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의사들은 진짜 전문가예요. 예, 이거는 그 제작진들이 네. 그 전문가들을 보는 눈도 있고 그걸 다 알아내고 네. 정말 사정사정해서 거기에 나오시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럼 정반대로 네. 종편에 가운 입고 나오는 의사들은 죄다 가짜 전문가들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비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미디어가 좀 해야 되는 일은 네. 미디어의 친화적인 전문가, 지들 말을 해줄 사람들을 뽑아내는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네. 먹고 살려면 진정한 전문가들 가운데 네. 손발이 돼서 빌어서라도 모시고 나오고 필요하다면 그리고 그분이 미디어에 친숙하지 않다면 네. 온갖 마스킹을 해서라도 그분이 대중들에게 이해 가능한 형태로 바꿔주는 게 네. 진정한 미디어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아무나 불러내가지고 전문가 타이틀 붙여주는 게 아니라는 네. 거죠. 정말 동의가 됩니다. 예, 굉장히 독이 되신 얼굴을 다행입니다. 네네네. 예,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다지 않습니까? 예,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네. 진짜 뛰어난 사람들은 나가서 막 나 중립적이고 다 아는데 그러려고 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정말 필요하다면 그리고 혹시 그분이 말하는데 조금 서투르다면 우리 미디어가 여러 가지 장치를 쓸 수 기술과 있거든요. 뭐 이런 예, 것 그럼요. 그래서 예.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도록 해야 된다는 게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예. 지금 두 분이 너무 잘 맞는다. 예. 자기 영역을 발전시키고 지켜내는 분이 전문가라면 사법부에는 몇 명이나 있을까? 사법부 얘기하다면 오늘 한 3시간 얘기해야 됩니다. 법률 전문가가 마치 자기들인 것만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진짜로 정말 오만하기 짝이 없는 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우리 미디어나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이 저는 제가 아까 시사교양 전문가라는 표현을 그냥 네. 농담으로만 쓴 게 아니라요. 네. 미디어도 미디어 전문가잖아요. 네. 네. 미디어 전문가는 그런데 반드시 겪어야 되는 역설이 뭐냐면 자기가 전문적이지 않은 걸 미디어에서 말해주게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네. 대중들이 네. 듣도록 해줘야 되는 역할이에요. 네. 그 전문성을 살려야 되거든. 그 얘기는 전 비어라는 말의 의미죠, 저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선별하는 눈, 네. 선구안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좋은 전문가를 선구안해서 대중들의 감성과 잘 맞을 수 있도록 중간 어딘가로 만들어주는 능력.
이게 이제 저는 미디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작진 여러분 앞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제가 선관이 중요하답니다.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조금 더 일이 쉬워질 기미를 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작진 예. 여러분. 지금 북소리님이 이게 이거 위안배의 논이라고 정준이의 논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뭐 수요일만큼은 위안배의 논으로 하시죠. 뭐 괜찮습니다. 네. 오늘 뭐 이렇게 궁금한 거 뭐 다 되신 거예요? 네, 전달했습니다. 예. 많이 배우고 한 예. 글자 한 글자 귀담아 들었습니다. 네. 제가 그래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사실 예전에는 말하지 않을 것들을 미디어에서 말하는 경우들이 요즘 좀 많이 생겼는데요. 그게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는 사실 아니고요. 네. 워낙 그런 분들을 앉혀서 얘기 드리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제가 좀 무리를 해서라도 나중에 내 실수로 인정되고 제가 100배 사죄를 하는 이 있더라도 네. 완벽한 자신감으로만 말하지는 않아야겠다는 생각 같은 게 좀 있어요. 완전히 이해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얘기를 해놓고 아니라면 나중에 네. 수정하고 네. 바꿔서 얘기하는 네, 그런 방식으로 좀 간다라는 것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로 줄인다면 어떠셨어요? 소감? 조금 적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댓글들 읽어가면서 사실 되게 복합적인 그런 상태인데 네. 예, 이한배 논이라고 뭐 정리가 됐네요 이미.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저희 F끼리 저도 제가 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한배의 논, 수요일은 이한배의 논이다. 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F끼리 티키타카 이렇게 뭐 다양한 시사적인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각자가 평소에 궁금한 것들을 내가 반은 아는 것 같은데 상대의 말을 들으면 좀 더 알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함께 앞으로도 계속 같이 진행을 할 테고요. 대신 다음 주 수요일은 예, 저희가 원래 이제 12.3 특집으로 초대석을 만들어 놨었기 때문에 아쉽지만 이한배의 노는 그 다음 주로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주에 다시 이한배 작가님과 만나겠습니다. 자, 유튜브 이한배 하모니의 주인장이신 이한배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준이의 논 59번째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오늘 꾸실 꿈이 위로가 되고 내일 맞을 아침이 용기를 주길 바랍니다.